안녕하세요. 옴쌤입니다. 삼성그룹 인적성 결과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한창 삼성그룹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 그룹 계열사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요 기사들 몇 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는 멀티플레이어 삼성전자의 딜레마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이면서도 LSI라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문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DX 부문이라는 세트 사업부,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사업까지 같이 영위하는 그런 전기전자 회사라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이 여러 가지 사업부를 동시에 하나의 기업 안에서 영위를 하다 보니 이해상충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LSI를 통해서 자체적인 칩 설계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설계 역량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TSMC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생산만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팹리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설계 도면을 넘기고 위탁 생산을 맡기기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부 전체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 현금 창출력을 어떤 사업부에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도 또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파운더리와 LSI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압도적인 성장 격차를 벌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고,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현금 중에 상당 부분을 이 파운더리와 LSI 사업부에 투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파운드리 사업부를 독립적으로 분사시켜서 독립시키기에는 TSMC라는 글로벌 1등 파운드리 기업과의 경쟁을 하기에는 그 자금력이나 아직까지 기업의 체급 자체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메모리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와 한 지붕 아래에서 창출된 현금을 이 파운드리 사업부에 투자함으로써 아직은 조금 더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이해상충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 LSI 사업부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모바일 AP,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도 수율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여러 사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홍역들을 앓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각각의 이슈에 대한 이해 필요할 거고요.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성과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 포인트들 반드시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바로 삼성의 전용칩 승부수, 폰, PC, 가전 묶는 갤럭시 생태계 구축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시리즈가 출시되었고, 그 안에 엑시노스 2100이 자체적으로 설계된 AP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4나노 공정을 적용해서 야심차게 출범을 했지만 수율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장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와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LSI 사업부에서 AP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하면서 이 갤럭시 생태계에 적합한 AP 시스템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시장의 AP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퀄컴과 같은 글로벌 모바일 AP에 강점 있는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서 우뚝 서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적인 설계 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애플처럼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OS 시스템에 적합한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자체 제품에 넣음으로써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애플의 전략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LSI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새롭게 판을 다시 짜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애플처럼 자체적인 갤럭시 생태계에 적합한 모바일 AP 그리고 자체적인 칩을 설계를 하겠다라는 판으로 새롭게 짜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폰, PC, 가전을 묶는 갤럭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섰다라는 내용이 지금 기사 제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기준 모바일 AP 시장 점유율이 6.6%지만 애플은 26%입니다. 자체적으로 설계한 칩을 자체적인 제품에 다 넣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 이내, 전 세계 모바일 AP의 4분의 1 이상을 점유함으로써 이 압도적인 격차를 삼성전자가 벌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각 사업부, DX의 세트 사업부와 LSI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한데 모아서 자체적인 갤럭시 생태계에 적합한 이 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계 나갈 건지에 대한 판을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LSI 사업부의 어떤 전략적 방향성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 관련된 기사들 반드시 좀 챙겨 보시고요. 면접 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 내용들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반도체 기업 ESG 최대 이슈는 우수 인재 확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ESG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인바이런먼트, 소셜, 그리고 가버넌스 세 가지 측면에서의 기업 활동을 얼마큼 잘 실천하느냐 자체가 좋은 기업,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됐다는 얘긴데요. 특히나 이 소셜 차원에서의 이슈를 이 기사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이라고 한다면 보통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건데요. 그 안에 인적 자원 노사 관계와 같은 이 휴먼 리소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히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1등 산업으로서 이 압도적인 격차를 벌려나가고 국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중요도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반도체 격차를 벌려나가기 위해서는 이 압도적인 양의 인재들이 시장에 공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현재로서는 인재 확보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품귀 현상에 시달림으로써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인적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보면 반도체 격차를 벌리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 위기 그리고 국가 위기, ESG의 후진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 기사에서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1,500명 정도의 석박사급 인재들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만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수급되는 인재는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원하는 수요 대비 지금 공급량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요구하는 이런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팹리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이외에도 IT 테크 기업들과 또 동일한 인재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인재를 효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 반드시 같이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사는 프리미엄 폰은 애플에 밀리고 중저가는 중에 쫓기고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아무래도 DX 사업부의 모바일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반드시 챙겨둬야 될 기사라고 좀 보이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S 시리즈와 같은 하이엔드 핸드폰만 프리미엄 폰만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갤럭시 M과 갤럭시 A라는 가성비를 무기로 한 중저가 제품과 저가 제품도 함께 출시를 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가 시장에서는 애플과 경쟁을 하고 있고 저가 시장에서는 또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하면서 앞뒤로 치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가폰 사실은 이 수익성도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팔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쓰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저가폰 시장은 고객들이 다른 브랜드로 이탈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저가폰, 중저가폰을 쓰다가 하이엔드 폰으로 넘어가려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사용하던 브랜드에 대한 그 로열티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저가 저가 시장을 얼만큼 잘 우리가 선점하느냐는 향후 지속적인 프리미엄 폰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 IoT, 스마트 띵스 시대가 오게 된다면 삼성의 가전제품이 모두 다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가 올 수 있는 만큼 이런 중저가와 저가폰 시장 자체를 우리가 다른 브랜드에게 내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스마트 홈의 스마트 띵스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굉장히 취약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이 중저가 저가 시장에서 경쟁자들과 싸우고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같이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기사도 삼성 가성비 폰 갤럭시 M 국내 출시 확 늘린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같이 이제 방금 전에 기사와 같이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갤럭시 M 같은 경우는 갤럭시 A 시리즈보다 사양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M 시리즈 지난해 4월 출시된 갤럭시 M12가 유일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델의 가격대는 19만 원이고 국내에서만 이 한 가지 기종만 판매하고 있고, 주로 이 갤럭시 M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와 같이 그런 개도국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영업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 갤럭시 노트와 같은 하이엔드 프리미엄 폰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각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소득 수준에 맞게끔 이런 다양한 이 핸드폰 라인업들을 상황에 맞게 판매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반드시 같이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삼성 디스플레이 FCF 개선에 넘치는 곳간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정말 그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자,
22년 지난 3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FCF라고 해서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잉여현금이 7조 7,446억 원으로 추산된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잉여현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활용해서 신규 투자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여력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인 어떤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신규 공장을 짓는다든지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R&D에 대한 압도적 투자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시도들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형 OLED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존부터 모바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70%, 80% 이상까지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인 현금 흐름 창출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형 OLED 시장에서 아직까지 영업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중소형 분야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대형 OLED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게 된다면 그런 압도적 격차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 시작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태생적인 한계들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VD, 그 가전사업부죠. 이 TV 판매량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방의 TV 시장 자체, 프리미엄 TV 시장 자체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계획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열심히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실 게 아니라 프리미엄 TV 시장, 그리고 OLED와 QLED가 갖고 있는 압도적인 경쟁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능성, 기회,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같이 보시면서 그 시기들을 자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느 시점쯤에는 압도적 격차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까지 정리를 해보신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초일류 부품사 삼성전기, LG이노텍 투심 가른 배경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 기판도 만들고 카메라 모듈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그 사업 부문을 팔고 있는 제품을 조금 더 쪼개 본다면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불리는 MLCC와 반도체 기판, 그리고 카메라 모듈까지 다양한 MLCC라는 제품이 LG이노텍보다 더 추가가 되어서 판매되고 생산, 제조, 판매되고 있다는 게 삼성전기의 특징이고요. 특히나 삼성전기의 영업이익 중에 상당 부분은 MLCC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MLCC 시장의 그런 수익성과 그 전망이 그 삼성전기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비중 중 77%가 카메라 모듈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이나 매출이 LG이노텍의 주가랑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여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MLCC 시장이 다소 침체 기로 접어들고 있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폰의 판매 호조로 인해서 더 많은 이 카메라 모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카 출시라는 어떤 새로운 비전을 선포함으로써 또 한 번 LG이노텍이 시장에서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까지 투자자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LG이노텍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반면 삼성전기의 주가는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지부진하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그 계열사별로, 각 회사별로 삼성전기와 LG이노텍별로 사업 부문이 있을 텐데 각 사업 부문별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 등을 판단을 하면서 어떤 게 주력 사업인지, 그리고 주력 사업 해당하는 시장 자체가 침체기인지 성장기인지 아니면 기대가 높은지 낮은지 등을 우리가 판단함으로써 향후의 기업의 성장 가치들을 우리가 내다보거나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애플이 신사업으로 메타버스 확장 현실, 자율주행 자동차인 애플카까지 확장을 빠르게 해나갈수록 LG이노텍의 성장이 기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삼성전기가 MLCC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기판, 이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분야에 있어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폰에 들어가는 기판을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을 정도로 삼성전기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FC BGA 분야에서의 선도업체라는 점을 얼마나 빠른 투자와 생산 캐파 확보로
우리가 연결시킴으로써 삼성전기가 조금 더 새로운 제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삼성전기의 주가 상승 그리고 삼성전기의 가치 상승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삼성그룹 전기전자 계열사 주요 기사들 같이 좀 살펴봤고요. 지원하시는 분들 한 번 더 기사 내용 같이 정리를 해보시고 면접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